수학으로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수학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산업수학 문제 헌터 발대식이 이번 주에 열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산업수학 문제 헌터 발대식이 어떤 행사인지, 또 수학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좀 생소해요. 이 산업수학 문제 헌터 발대식, 이게 어떤 겁니까? 좀 이름이 좀 어렵죠. 예. 산업수학 문제 헌터 발대식. 네, 이 이름이 참 길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는 지금 IT 시대,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 DT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DT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재, 수학 인재와 산업 수학, 이것이 아마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DT 시대에는 수학이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암호 분야라든가 뭐 기상,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빅데이터까지 많은 분야에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산업수학 문제 헌터 발대식은 수학과 각 산업 분야 간의 접목을 통해서 해당 분야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어떤 첫걸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수학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수학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해서 그분이 이제 그 컴퓨터 회사였던 픽사를 인수를 한 다음에 수학자를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3D 애니메이션 기술 전문 회사로 탈바꿈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덕분에 헐리우드에 많은 수학자가 진출을 하게 되고 헐리우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 고도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화의 번영을 이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됐고요. 예, 참고로 이제 그 산업수학,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매드매틱스라는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업의 난제 해결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의 핵심 요소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이 연구실이나 강의실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산업수학 문제 헌터 발대식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수학이 그동안에 수학자끼리만 연구를 했다 이렇게 반증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 이론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은 그냥 수학자들이 하는 영역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울타리를 좀 벗어나자 그런 측면이 이번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수학회 회원 수가 13,000명인데 비해서 산업응용수학회 회원이 14,000명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학회 회원이 한 3,700여 명인데 응용수학회 회원이 한 520명에 불과한. 그러니까 수학 위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 복잡 다기와 융복합화 또 빅데이터의 등장에 따라서 이 DT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바지할 일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서로 잘 모르는 데 있는 겁니다. 이제 수학 분야는 내 수학 분야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를 모르고 네. 또 반대로 이제 각 산업 분야에서는 수학자를 활용할 생각조차 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벽을 넘기 위해서는 1단계로 서로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국립연구재단 NSF 같은 데서는 수학과 다른 분야가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를 지원함으로 해서 서로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협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점에 염두를 두어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대전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어떤 응용 분야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이런 행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수학 전공자들의 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은 우수한 인재들이 수학 분야로 진출하는데 중요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응용할 만한 영역이 무궁무진한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해야 말이죠. 그래야 이제 꿈나무들이 자라날 텐데 이 수포자라고 그러잖아요. 수학 포기자들이 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미분적분을 알아서 내가 살면서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흥미를 가지도록 해줘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뜨거운 토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여기서는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은 수학 학습량을 줄이고 쉽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반영한 것처럼 지난달 말에 2015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시안은 학습량을 20% 정도로 줄이는 그런 시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코 힘겨루기식으로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코 네. 수학 포기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량을 20% 줄이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네. 장원석 앵커가 했던 말 정말 미분적 분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수학에 그런 고민이 아닌 정말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서울에 있는 소위 그 명문대 공과대학 교수님들 만나 뵈면은요, 입학생들 대부분이 미적분도 제대로 모른다. 그러니까 다리 가르쳐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요새 그 수능 시험 범위를 얘기할 때도 미적분을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미적분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핵심 역량인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고 수포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느냐 여기에 아마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수능 시험에 그 해당되는 것이 SAT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SAT라는 시험에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은 상당히 고득점을 쉽게 그냥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과대학 이런 데서는 조금 더 고난이도 수학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SAT2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교 때 자기가 고난도 수학을 듣고 싶은데 그 학교에 그런 과정이 없다. 그러면은 인근 대학에 가서 그 과정을 듣고 학점을 딸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획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문과계, 이과계, 문과계 안에서도 어문학 계열, 상경 계열, 또 이공계 내에서도 뭐 의학 계열, 이공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수학의 중요성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은 수능 수학 시험 범위를 대학 전공 계열에 따라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냥 뭐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도 깊이 있는 수학을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맞아요. 흥미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여건을 갖추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흥미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입시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입시는 아마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뭐 답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변수가 한 100개쯤 되는 고차방 형식인데요. 네. 쉽지 않죠.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뭐 저는 뭐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너무 시달려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학교가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나 못하는 학생들이나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공부에만 시달려야 되는 문제. 네. 이건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자기 시간의 한 60%만 대학 입학 공부에 치중을 하고 나머지는 뭐 음악, 미술, 체육, 봉사활동,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함양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전부 밤을 새야 돼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능 시험도 가급적 쉽게 내서 학교만 충실히 했던 학생들이면 얼마든지 고득점을 얻게 하고 그 대신에 그 남는 시간에 다른 글로벌 역량, 앞으로 글로벌 세계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키우는데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응용수학 관련해서는 언젠가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비타민 프로그램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과학기술이나 ICT를 기존 산업 분야의 비타민처럼 접목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수학을 각 분야의 비타민처럼 접목을 해 수학 비타민들을 활용을 해서 네. 그 분야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소개드렸던 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해서 그 수학 비타민을 통해서 이제 기존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것이 결국은 수학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거고
결국은 우수한 인재들이 수학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동기부여를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학 비타민과 다양한 분야가 연계돼서 우수한 학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